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위험천만한 미국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일이, 내 주변에 내가 사는 동네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있던 옛 시절이 있었습니다. 엘라베마 헌츠빌 카멜롯 드라이브는 중산층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기에 그렇게 주변에 경계해야 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이웃들끼리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나 그런 잡동사니를 잔디밭에 두어도 누가 가져갈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곳이었죠. 이런 조용하고 안전하다고 믿어지던 마을에 주민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1998년 3월 10일, 카밀롯 드라이브 13005번지에 살던 제럴드 프랭클린 가족의 집에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911은 한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멜롯 드라이브 13005번지 마당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 신시아와 아버지 제럴드, 큰아들 17살 제프리, 사라, 스테이시, 티미, 크리스토퍼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마당에서 발견한 인물은 제럴드 집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조심히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기억을 갖게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진입하며 수색하던 경찰은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남 제프리였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차량인 푸른 지오메트로 차량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경찰들은 수배 조치를 취하고 차를 쫓기 시작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경찰과 제프리의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긴 시간 끝에 그가 울타리를 받으며 추격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는 웃으며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구급차로 이송된 가족 중 부모님은 하늘로 떠나시고 다른 가족들은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또 다른 다행으로 이날 스테이시는 집에 있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신문에서 제프리는 형사들에게 자신은 집에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제 머리에서 막 뿔이 나오는 것 같았고요.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프리는 형사들에게 자신은 처방받은 것을 복용 중이며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동급생들과 이웃들에 따르면 제프리가 악마를 따랐다고 합니다. 제프리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똑똑하고 좋은 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확실히 뭔가 전하고는 태도가 달랐어요. 변한 제프리는 늘 기분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 성미가 급해졌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동급생에게 얘는 다른 것을 믿고 있구나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열린 신에 관한 토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제프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겠다며 말하고는 했다고 추가 제보를 했습니다. 제프리는 1년이 넘도록 가족 내에서 말썽을 부려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상담을 받고 처방모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과용했기에 어머니 신시아가 자물쇠가 달린 철통에 보관했지만 제프리는 손쉽게 열어 빼돌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두었습니다. 경찰이 찾은 제프리의 수첩에서 부모님에 대한 믿기 힘든 결정들과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도요. 가족들의 스케줄도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것이겠죠.
제프리의 변호사는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묘사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며 그가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1년 제프리는 2건의 혐의와 3건의 미수 혐의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3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제프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에 의사의 최종 결정이 달려 있었지만 어쨌든 유죄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3년 3개월간의 구금 생활 역시 인정받았습니다. 제프리가 쓴 성명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언젠가 가족들이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의사는 내가 처방받은 것을 과용했다고 하지만 그가 점점 더 복용량을 늘렸어요. 그러며 의사가 처방해준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라베마의 법에 따르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복역 후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제프리의 가석방 신청은 2016년 9월이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주절주절 저런 변명은 없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로 혼쭐 나는 형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풀려나고 타국에서 인도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청혼하고 내 자식이니까 하는 그 부모 마음도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 정말 그걸 보면서 꼭 인도되어지길 바랬는데 안 이루어졌죠. 어째서 이 사건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형량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있었죠. 제프리는 17살이었습니다. 종신형을 받았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결과로 종신형을 받았겠지만 절대로 과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죄 앞에 냉정해지면 좋겠네요. 제프리는 정말 자신이 용서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믿는지 무슨 자신감인지 의문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그는 영원히 가석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있었지만 가담하지 않았다. 머리에서 뿔이 나오는 것 같았고 내가 아닌 것 같았다라며 자신의 죄를 어떤 무언가의 존재 탓을 하는 제프리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